제가 이제 처음에 가장 크게 수익 냈던 주식이 건설주였었는데 예. 7년 기다렸었어요. 아, 2007년에 사서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죠. 나 건설이랑 흐름은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뜨는 거예요. 이때다. 한 7년 정도 바라보면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네. 목돈이 들어갔다가 버티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분할로 조금씩 가끔 는 거예요? 목돈도 넣고 분할도 하고 목돈 넣고 분할하고 계속 들어갔죠. 진짜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그 7년 차 되게 6년 차, 7년 차 때 너무 확신이 왔어요. 마치 연애도 여러 사람이랑 한 사람도 연애의 고수지만 한 사람이랑 오랫동안 연애하는 사람도 고수가 되거든요. 느낌이 오잖아요. 눈빛만 봐도 얘 뭐 왔다. 이상하다. 달라졌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집중 매수를 더 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그 하락장이 이렇게 뭐 횡보 하락이 오다가 상승하기 직전에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려요. 한번 더 크게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게 털을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쫙 올라가죠. 와.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벌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 7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와. 주식 관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현금 흐름이 또 원활하게 또 생기면서 또 사람이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다시 또 주식도 하고 골고루 이제 좀 지금은 좀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디언 기후제 투자법이고 이게 또 진짜 경험으로 7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진짜 처음에 살 때 많이 떨어진 거를 왜 사야 되는지 그래야 싸게 그래도 사는 거니까. 물리게 되면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이게 오르면 공부 안 해요. 오르면 기뻐서 언제 팔아야 돼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물린 사람은 언제 오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물렸을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빠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부동산이랑 건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마침 또 저희 주식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건설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안이 깊으셔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정말 해볼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오래 버텼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삼성전자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항상 세용지마 투자라고 해서 세용지마. 네. 나쁘면 반드시 또 좋아질 날이 오고 좋아지면 또 나쁜 날이 와요. 내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아졌을 때 사고 나빠졌을 때 팝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들 팔았겠지. 이제 삼성전자 주주가 없겠지. 내가 마지막까지 삼성전자를 지키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못 견디겠다. 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분들은 이제 손실을 확정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대형주고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 돈도 잘 벌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있으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때 이 7년을 버텼던 건설기업 그거는 뭘 보고 이거는 망하지 않을 거고 오를 거라고 보신 거예요? 회사 재무제표를 봤을 때 PBR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부도가 날 거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이 0.3에서 5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다시 자산 재평가를 새로 해봤어요. 이 회사가 가진 그 역삼동에 있는 빌딩, 가지고 있는 땅, 그때 경주월드도 가지고 있고 역삼동에 그때 2008년에 헐값에 팔린 옆에 빌딩 똑같은 사이즈가 3천억에 팔렸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헐값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10분의 1의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배당이 2%에서 3%가 나왔어요. 배당도? 그러면 뭐 대출 이자다 생각하고 그냥 버텨보자.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뭐 여러모로 안전장치를 몇 개 걸어놨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재무가 불량하고 배당도 없고 이러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좀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인 이유를 위해서 좀 안전벨트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소장님 아까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하나의 국민주가 네이버와 카카오잖아요. 이거 짜장과 짬뽕이 수준이거든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 와 진짜 이거 52주 최저가라고 하나요? 와 신저가?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떨어졌어요. 과하게 떨어졌다 생각하는 쪽인데 바닥을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뭐 지금 사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되는 건 모르겠어요. 다만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 유망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회사는 분명히 성장할 거고 미래에 번영할 건데 주가도 같이 번영할 거냐는 이게 좀 안 맞았다가 맞았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관점에서 보시면 매력적인 기업들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10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아니면 플랫폼 이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은 유망하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분할을 많이 했어요. 물적 분할을 또 준비하고 있고 상장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네이버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리스크가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사업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는 좀 겹쳐요. SNS 대 이제 검색 사이트였었는데 점점 시장이 겹치면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히는 부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베지터다. 둘이 라이벌 구도를 했기 그래. 때문에 플랫폼이 서로 발전을 하는 거지 한쪽이 완벽히 잡아버렸으면 발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바람에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래도 어디 투자하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웹툰 그리고 이제 쇼핑 이런 쪽에서 네이버가 또 압도적이고 일본 시장까지 진출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그 가격 구간은 뭐 바닥은 알 수 없고 언제 네. 오를지 또 알 수 없지만 좀 싸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이버가 PER이 30배고 이제 카카오가 이제 한 5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투자자들이 용기 내서 샀겠죠. 싸다라고 했는데 근데 페이스북이 PER이 13배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상상을 못했죠. 네. 어떻게 페이스북이 PER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다들 똑같이 느낄 거예요. 반등하는 거 보고 사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등을 주고 주가가 오르면 그 두려움이 욕심으로 바뀔 거예요.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진짜 그 페이스북이 PER이 13? 네. 그렇게까지 확 떨어진 걸 보면서 네. 확실히 성장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네.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쵸. 성장주가 돈을 잘 벌어도 제조업 수준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하가 1, 2, 3층까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 느낀 거죠. 진짜 13이면은 진짜 완전 무슨 가치주 그런 그렇구나. 전통주랑도 비슷한 PER인데 변동성이 큰 하락장에서 지금 계좌에 많이 물리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물렸을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바깥을 보지 말고 그 기업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외부적인 시야에 신경 쓰다 보면 공포가 없던 공포도 생겨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는가? 떨어진 이유가 이 기업의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유동성이라던가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주식이 좀 고평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견딜만 한 거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경영자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너무 고평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리스크를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안 팔고 버텨도 스스로가 납득이 돼요. 근데 안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설득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알아요. 솔직히 고평가인 거 다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도 뭔가 불량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팔고 나가게 돼버리거든요.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길게 버티려면 아까 안전벨트가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물린 종목 중에서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도 있기도 하겠네요. 정리를. 우선 제가 모르는 기업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샀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매 계약서 써서 집을 샀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물렸을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살면 돼요. 그런 집들은 사요. 그게 아니면은
견디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투자용으로 샀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거주도 되면서 투자도 된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실거주가 안 된다 그러면 빼야 되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물렸을 때 플랜 B가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저평가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인플레를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데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좀 견딜 만한 주식일 거고 인플레에서 쥐약인 주식이다.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주식 투자법을 한번 반성해보는 네.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해보는 네. 그런 시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로 바라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초보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잃어봐야 된다. 저는 제 인생에서 투자에서 가장 좋았던 교훈이 2008년이었었어요. 2008년에 코스피가 2000에서 900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공포를 질리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 패닉의 수준이 지금과 다릅니다. 더해요.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났다라 생각될 정도로 지구 멸망 직전 예, 그런 공포까지 옵니다. 예, 근데 그 공포까지 견뎌보고 나니까 이 정도까지 공포가 오면은 아직 좀 더 견뎌볼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심리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초보자들도 돈을 잃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냥 돈을 잃은 거 말고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었나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은 좀 좋은 나중에 다음 투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우선은 그 올해 말에 좀 물가가 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인플레 그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상세한 그런 확신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파악하는 게 미리 필요하다. 그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까 삼성전자 좀 이야기 나와 주셔서 삼성전자 한번 여쭤볼게요. 좋죠. 좋아해요. 저도 갤럭시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저도. 그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근데 아까 그 건설주 얘기해 주셔서 뭐 별로 물어볼 거 딱히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면은 삼성전자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떤 원인으로 좀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번 또 성장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약간 삼성전자는 스토리로 해석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가전업체였었다가 이제 반도체에 도전해서 메모리 반도체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파운드리에 또 도전을 해요. 벽에 부딪혀 본 거죠.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역시 파운드리 안 되네. 라고 한 건데, 삼성의 스토리 역사를 보면은, 저력이 있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뷰를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니야, 어렵다. 파운드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샌드위치에 지금 끼어 있어요. 뭐 삼국지를 비유하자라고 치면 이제 관우가 이제 북벌을 나간 거예요. 이제 형주를 그냥 비워두고 올라간 겁니다. 뭐 형주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쳐들어오겠나 싶어서 가전이랑 스마트폰은 방치하고 파운드리를 밀고 나간 거예요. 저 파운드리를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반도체 천하통일 된다. 해서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TSMC랑 이러면서 정체가 돼버린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난공불락인 거죠. 저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지 하면서 여기에 삼성전자 투자 금액을 보면은 죄다 뭐 비메모리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 금액을 집중했어요.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애플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GOS 사태를 떠나서 프리미엄 핸드폰 판매량을 보면은 너무 처참해요. 전체적인 판매량으로 보면 이제 저가 핸드폰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 대비 이제 비슷한 판매 수준은 나오지만 마진율이라던가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을 서서히 접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잘하고 있지만 이미 삼성전자라는 매출 비중에서 가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죄다 반도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 반도체 자체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 정체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다 꼬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모리하고 휴대폰 이때도 처음에 그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들어갈 때 되게 힘든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그 메모리 때는 이제 일본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고 네. 휴대폰은 또 애플하고 경쟁도 그렇죠. 했어야 되고 네. 파운드리도 약간 그때랑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때랑 비슷한 게, 아니, 그때랑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떤 문제점을 봤냐면, 이거는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형적인 걸 하나 봤어요. 삼성전자가 야성을 좀 잃은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전 정신, 혁신 정신, 이제 싸우자 정신, 호전적인 곳이었는데, 약간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 수성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원가 절감인 거예요. 장사에서 원가 절감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식당에서 손님들이 슬슬 눈치챕니다. 이상하네.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좀 뭔가 변화되는 제품들,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도전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막힌 게 아닌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전략이 있겠죠. 삼성전자 훨씬 더 잘하겠죠. 잘하겠는데 사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리더를 다 교체한다라던가 보통 그럴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하니까 옛날에 되게 레전드를 이끌었던 CEO를 다시 데려와서 앉히는 방법이 있고요. 스타벅스나 인텔처럼 아니면은 굉장히 젊은 CEO를 위로 올려서 이제 혁신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랬던 방법 중에 하나 구찌라는 데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저기 있네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산 명품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구찌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이제 지갑이었었어요. 2015년에 미켈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부에서 승진을 한 겁니다. 구찌에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어린 친구를 내부 인사를 어떻게 올려서 총괄로 하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아이디어맨이었던 거죠. 구찌라는 낡은 브랜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에다가 이렇게 동물이라던가 식물을 입혔어요. 충격 먹었죠. 이 소중한 아이덴티티도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게 젊은 층한테 먹혔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찌라는 주가가 몇백 올라가 버렸죠.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뭔가 지금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그런 면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요소라고 보고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저렴하죠. 수준이 저렴해요. 65,000원이죠. PER로 쳐도 이제 거의 10배 이하로 들어갈 건데 근데 만약에 저라면 하이닉스 살 거예요. 이러면 또 막 뭘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업황이 나빠요, 다 같이. 그래서 하이닉스도 나쁘고 삼성전자도 나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둘 다 좋아질 건데 보통 나빴다가 좋아졌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에 가까운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3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한계가 있죠.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스토리로 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죠.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반도체가 굉장히 나쁘니까 좋아질 날이 오겠지. 그러면 좋아질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면 되겠지. 단순한 투자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저는 또 사람을 보는데 여기에 CEO가 박정호 부회장이에요. 이분이 SK의 그 M&A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갔어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죠. 하이닉스는 한 발 늦었죠. 그러면 거기서 다른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헤쳐나갈까는 모르겠지만 저 CEO라면 분명히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호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삼국지 비유해 주실 때 위나라가 총나라를 5방향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짜잖아요. 그때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갈공명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런 수장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그러면 하이닉스 보내면 돼.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CEO라는 역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아, CEO가 뛰어나면 좋겠지만 뛰어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래 직원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다 묵살시켜버립니다. 이러면 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CEO라는 게 평타만 쳐줘도 되는데 이제 나쁜 CEO가 들어오면 기업이 망하는 게 순간적이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반도체랑 바이오 그거를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거기서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좀 해주셨는데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예. 좀 어느 쪽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 쪽 주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위주로 볼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 뭐냐면 좋을 때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못 벌 땐 너무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글로벌 주식이에요. 경기 방어주예요. 그냥 마트주인데 글로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일어나요. 이익이. 수비수가 성장을 해버려요. 야,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주식들이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트가 해외로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풀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해외에 있는 뭐 식품업체를 인수해 나가면서 계속 글로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로 봤을 때는 너무 리스크에 좀 많이 좀 약간 약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 그렇구나. 네.